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 조 PD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죄송합니다. 네, 지금 김 작가가 이걸 선택을 해놓고 가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모양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좀 재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김 작가의 아주 강력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실 텐데요. 유튜브에 가셔서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를 치시면 제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8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낙태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죠. 찬성 59표, 그죠? 반대 31표로 찬성이 거의 2배에 다다랐습니다. 현재는 상원에서 찬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낙태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신 22주차까지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고 형사법상 처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낙태가 금지되는 주는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유일하지요. 119년 전에 도입된 법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를 했었는데요. 일부 보수 미디어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선거 때 논의도 되지 않았던 사안이 갑자기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발의를 해서 의회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지난 선거 기간 각 정당이 이 사안을 공약에 포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교계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 인권 쪽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수 미디어에서는 지난 선거 때 베러지클리안 수상에 대해 지지를 보냈었는데 정부가 무소속 한 명에게 끌려다닌다고 비난하면서 배신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사는 많은 국민들이 크지 않은 크레딧 카드 빚으로 인해서 채권 추심 회사로부터 개인 파산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호주는 워낙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목돈을 만지기 힘든 나라이지요. 주에 벌어들이는 수입의 3분의 1, 많게는 반 정도를 렌트비나 모기지 비용으로 내고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역 근처 투베드룸 아파트의 렌트비가 $800 이상 하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요. 호주 크레딧 카드는 한국과 달리 매달 최소 금액만 납부한다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달라는 최소 금액을 내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어마어마해서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크레딧 카드를 연체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왜 추심업체가 독촉을 하고 은행이 아닌 추심업체가 개인 파산을 시키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스토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5명의 아이를 뉴카슬 외곽 공공주택에서 남편은 트럭 운전을, 아내는 주방장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90년대 말 운영하던 운송업이 망했었는데 이를 잘 극복하고 40대가 되어서 그들의 첫 주택도 장만하게 됩니다. 돈은 크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침대와 세탁기를 무이자 기간을 이용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 더 크레딧 카드를 썼고 무이자 기간이 끝나자
30%나 되는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었죠. 문제는 아내가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둘이 버는 것을 기준으로 지출이 짜여 있었겠죠. 홈런, 카론, 기타, 제세공과금 등 지출해야 될 돈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레딧 카드를 갚아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부정기적이 되다가 종국에는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갚지 못한 크레딧 카드 빚이 $9,60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개인 파산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깜짝 놀라서 편지를 보낸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라이언 파이낸스에 연락해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럼 라이언 파이낸스는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파이낸스라는 회사는 콜렉션 하우스 리미티드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은행과 금융회사, 통신회사, 에너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연체 대출채권, NPL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들여서 이를 추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액면 금액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들여서 이를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 사람이 은행에 $1,000를 빚을 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를 갚지 못하고 있으면 은행에서 $1,000를 손실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이 $1,000 받지 못하는 거를 채권 추심 업체에다가, 즉 라이언 파이낸스 같은 업체에다가 액면 가격 0.5%에서 많게는 10% 정도인 $5에서 $100에 판매합니다. 근데 제가 이 퍼센테이지는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퍼센테이지를 넣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 정도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에 가져와서, 그렇죠? 이거를 채권자한테 연락을 해서 $1,000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0를 추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빚진 사람이 돈을 갚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들을 법정으로 데려가서 개인 파산을 시키고 있다는 뉴스인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부의 경우에는 라이언 파이낸스가 채권을 인수한 이후에 매주 $50씩 다시 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가 2018년 9월 이 부부가 $11,000 이상 빚을 지고 있다고 법정에 고소하게 이릅니다. 호주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파산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개인은 작게는 $5,000 정도의 빚만으로도 개인 파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작년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유독 한 회사가 상당히 작은 금액의 빚을 가지고 법정 소송을 하는 숫자를 보고 아주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조사에 착수해가지고 지난 4년간 자료를 분석해서 ABC에 제공했는데 라이언 파이낸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권리법률센터의 카렌 콕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라이언 파이낸스는 지금 시장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채권 추심 업체보다 엄청 많이 파산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놀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파산 절차를 가장 많이 밟은 기관은 호주 국세청인데요. 라이언 파이낸스가 국세청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파산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세청은 2015년 16년 회계년도 1215건을 파산 신청을 했었는데요. 지난 회계년도에는 543명으로 거의 반으로 떨어진 반면에 라이언 파이낸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82건이던 것이 512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 추심 업체들이 파산 절차를 갈수록 적게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회사만 유독 그 사용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집과 같이 자산이 있을 경우에만 절차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 ABC가 라이언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고 모 회사인 컬렉션 하우스 리미티드로부터 입장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경제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은 없었고요. 공경에 처한 고객과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의지가 없는 고객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그 회사의 입장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네. 자, 그럼 파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개인 파산이 결정이 되면 트러스티, 즉 파산 관제인이 선정이 되고요. 트러스티가 채무자의 자산을 모두 가져가서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트러스티가 채무자에게 수천 달러의 비용을 또 청구를 합니다. 개인이 파산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트러스티의 허락 없이는 해외여행도 제한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직업에 따라 취업도 제한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부부의 경우에는 트러스티가 집을 가져와 팔아 채무를 변제하게 되겠죠. 라이언 파이낸스의 모 회사인 컬렉션 하우스 리미티드는 자체적으로 CLH Lawyers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위한 기소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5천 달러의 빚이 있는 사람이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이자, 법률 비용,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면 쉽게 $10,000에서 $15,000가 된다고 합니다. ABC가 지난 몇 달 동안 라이언 파이낸스로부터 파산 기소를 당한 한 22명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사가 상당히 거칠게 나왔고 법적 절차와 관련돼서는 아주 완고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집을 잃어버렸고 일부는 수천 달러를 가족, 친척, 친구로부터 빌려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부끄러워서 나와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꺼려 했다고 하는데요. ABC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는 노던 테리토리의 정치인인 제프 콜린스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길게 얘기한 걸 한번 후려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라이언 파이낸스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뱅크 웨스트에 크레딧 카드가 있었고요.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이혼도 하고 여기저기 진 빚이 있어서 그것을 갚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빚 $5,950를 갚지 못하고 계속 연체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런 와중에 뱅크 웨스트가 이 빚을 2014년 3월 달에 라이언 파이낸스에 팔게 됩니다. 라이언 파이낸스와 빚을 갚기 위해서 협상을 했고 이분이 이게 실패한 후에 거의 2년 후에 라이언 파이낸스가 콜린스 씨를 법정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가서 이분은 주급에서 매 2주마다 $100씩 차감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씩 계속 내고 계셨겠죠. 자, 이러던 와중에 이분이 2016년 8월 노던 테리토리의 선거에서 당선하면서 정치인이 되었고 이를 회사에 알렸다고 합니다. 돈을 떼가는 곳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겠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된 지 7주 후인 10월 달부터 $100씩 다시 라이언 파이낸스 계좌로 입금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던 중 10개월이 지나서 2017년 8월 라이언 파이낸스로부터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정 공방 끝에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13,000를 지불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이분이 상황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앞서 내기로 한 분납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런 경고나 연락 없이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엄청 황당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신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인데도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정말 더 힘들고 비참할 것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처음 말씀드린 부부의 경우는 7월 중순 Finance Right Legal Center and Ombudsman이라는 곳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라이언 파이낸스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라이언 파이낸스에서 이 부부에게 17,500달러를 갚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추가된 금액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달라고 요구를 한 후에 법정에서 판결한 11,500달러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은 또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돈을 갚고 법정 소송은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한동안 고생해야 되겠죠. 자, 소비자 금융 그룹은 긴급하게 파산 소송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인상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라이언 파이낸스와 같은 회사가 법정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레딧 카드 발급과 한도액 결정 시 소비자들의 경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얼마 동안 꾸준히 돈을 잘 갚아서 쓰다 보면 그죠? 한도액을 늘려주겠다는 편지가 날라오죠. 그것도 간단한 양식에 사인만 해서 보내면 올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인척이 많지 않고 목돈이 없는 호주 사회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만일을 대비해서 한도액을 올려놓다 보면 또 한도액 다 할 때까지 써서 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지요. 만약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면 좀 진짜 섬뜩섬뜩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카드 이자가 20%가 넘는다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리로. 자, 아무튼 앞서 본 콜린스 씨의 경우는 5,950달러의 빚이 13,000달러가 되었죠. 라이언 파이낸스는 5,950달러의 채권을 도대체 얼마에 사왔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서 제가 예를 들면서 한국의 경우 액면가의 0.5%에서 10%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국에서는 대출된 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을 때 이를 장기 연체 대출 채권 NPL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회수 불가능 판정을 받으면 이를 NPL 전문 대부업자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때 NPL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기 연체 대출 채권이 액면가의 0.5%에서 10%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 NPL 전문 대부업자가 바로 호주에서는 라이언 파이낸스가 됩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라이언 파이낸스를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기 연체 대출 채권을 사서 이걸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대부업자들은 통상 자신이 구입한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액면가 전체를 갚으라고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들은 얘기는 회수 불가 판정이 나면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걸로 보고 채무자는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업자들이 전화를 해서 돈을 일부 깎아줄 테니까 돈을 나눠서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부 금액을 대부업자에게 납부하는 순간 죽어있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서 대부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법률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심을 하다 실패하면 이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또 다른 대부업체로 싸게 넘긴다고 하죠.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채권이 좀비처럼 살아가지고 채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 일로 한국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한다지 않습니까? 호주는 추심을 한국처럼 할 수 없어서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5,000달러로 개인을 합법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으니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자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빌리 은행이란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제가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예전에 에듀머니 대표라는 재윤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 이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분이 거기에 상임이사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또 이 주빌리 은행을 처음 만드는데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주빌리 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은행하고 카드사들이 분기 말이나 연말에 3에서 60개월 된 장기 연체 채권을 이걸 팔아버리는데요. 이때 NPL 전문 대부업체들이 그것을 구입하죠. 그런데 이 주빌리 은행이 이런 NPL 전문 대부업체들이 구입하기 전에 3에서 5% 가격으로 이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체자들에게는 연락해서 원금의 7%만 갚도록 통지를 하고 만약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전액 탕감해서 이 채권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 은행에서 그 채권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운영해서 3에서 5% 사들였는데 7%를 갚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때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익으로 또 다른 장기 연체 채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하죠. 실제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거를 다만 얼마라도 건지겠다고 이걸 팔아넘기는 거를 이 주빌리 은행이 중간에서 막아서 그 경제적으로 힘든 채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도덕성 해이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그 바탕에 일단 인간은 악하다고 보는 데서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작은 금액을 떼먹기 위해서 파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신용에 부정적인 일을 당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만큼의 돈을 떼먹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고 일부러 연체를 하겠습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빚도 지고 연체도 하고 그러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5,000불만 장기 연체해도 개인 파산을 당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민 와서 사는 우리 동포 여러분 대부분이 빠듯한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목돈을 좀 땡겨올 때라고는 크레딧 카드밖에 없는데요. 이건 무서워서 함부로 쓰지 못하겠네요. 어서 법 개정이 되어서 파산의 최소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아는 정치인이 있으면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법 개정하자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조PD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거는 김 작가한테 좀 컴플레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PD를 이 모양을 만들어 놓다니, 그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러시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G-Day Australia 치시면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그렇죠. 재미없는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김 작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튜브 오셨다 하면 뭐 하셔야 되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 안 느네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